아침에 도착하는 택배, 그 편리함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송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생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부각하고 있는데요. 현장 속으로 해서 새벽 배송 시장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정부가 복지부에서 도출한 미래에 부족한 의사수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편리함이 일상이 된 시대죠. 전날 밤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은 이제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엔 밤을 새우는 노동과 반복되는 과로,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의 성장과 그 이면의 노동 현실, 그리고 정부와 업계가 마주한 선택지를 짚어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15조 원. 10년 전 4천억 원에 불과했던 새벽 배송 시장은 10년 만에 3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최근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로 문매를 맞은 쿠팡. 쿠팡 하루 이용자 수는 1,400만 명대로 줄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변동폭이 극심하지 않은 건 쿠팡이 점유한 새벽 배송의 매력 때문입니다. 전날 밤 주문해도 아침이면 와 있는 택배. 익숙한 서비스를 대체할 대안이 없는 이른바 락인 효과는 새벽 배송 시장의 힘을 여전히 건재하게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의 급성장은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증가라는 사회상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지난해 전국 2,230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36%, 10 중 서너 가구는 1인 가구고 맞벌이 부부 비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 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건 배송기사의 잇단 사망과 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입니다. 노동계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 배송이 반복되면서 수면 부족과 안전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배송 구조가 사실상 주간 노동까지 이어지며 과로를 고착화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쿠팡 배송을 하던 한 30대 택배기사.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영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전 4주간 그가 일한 시간은 주 평균 76시간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이 몇 시간이나 잠을 자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간을 쫓기며 목숨 걸고 운전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말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새벽 배송 기사의 일평균 근무 시간은 9.7시간. 산업자의 판정 기준에 따라 야간 근로 시간을 30% 할증하면 12시간이 넘습니다. 택배업 종사자의 산재를 분석한 결과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야간 산재는 3년 새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로켓 배송의 연료가 된 소비자, 그리고 로켓 배송의 소모품이 된 택배기사. 하지만 새벽 배송을 끊을 수 없는 건 소비자뿐 아니라 배송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배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건강 유지, 가족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때문이고, 새벽 배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통 체증이 없고 주간에 개인 용무가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 인식은 양측 다 60% 이상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쿠팡이 야간 택배기사 2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야간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95%. 새벽 배송을 금지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민노총의 호의와는 달리 야간 배송 업계는 당사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무관하게 진행한다며 원치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내가 힘들고 일이 어렵다고 일을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특정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분한 준비나 논의 없이, 현장의 의견 반영도 없이 일방적이게 진행된 주장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은 100% 자발적으로 야간을 원해서 하고 계신 분들만 계십니다.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너무 갑갑함을 좀 느끼고 있었고, 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그러나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죽음.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간기사 10명과 주간기사 4명의 심박수와 혈압 등 생체 지표를 측정해 건강 위험성을 따져왔습니다. 수면 중에 10% 이상 떨어져야 하는 혈압이 야간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더 높아지기도 했고, 휴무 사흘 만에야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 심박수도 주간기사보다 야간기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새벽 배송 기사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에서 46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간 노동은 한 달에 12번, 연속 나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배송 시한 압박과 야간 물량 자체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편리한 소비 생활 뒤 가려진 노동자의 고된 현실과 생명권. 요즘 건의되고 있는 건 야간 할증 제도입니다. 새벽 배송을 허용하되 대가를 더 지급하라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 안에서도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2단계 논의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택배 기사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노동시간만 단축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반발을 불보듯.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원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요? 이거를 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심야 노동과 심야 노동 사이에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거기는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근데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이 노동법 규제가 안 되잖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젠 상상할 수 없는 새벽 배송 없는 삶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절벽 앞에 놓인 삶. 오늘도 소비자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밤을 새우고 누군가는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냐, 선택적 허용이냐, 할증과 규제로 보완할 수 있느냐. 새벽 배송 논쟁은 배송 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편리함의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새벽 배송 논쟁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이 배송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비용 전가의 문제가 또 관건일 텐데요. 이 소비자는 편리함을 누리고 그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겠지만 이 부담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으로 이전되고 있는 구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벽 배송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보다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 정부는 전면 금지보다는 규제를 통한 관리 쪽으로 기운 분위기인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십니까? 일단 전면 금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이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고 현장 노동자 중에서도 심야 배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택의 자유가 과로를 전제로 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강제적 휴식이나 연속 근무 제한 그리고 물량 조절 같은 제도적 개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생체 지표까지 측정이 됐는데 이 생체 지표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새벽 배송의 위험성은 주로 이제 경험담이나 사례를 통해서만 제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의학적
그 데이터로 직접 건강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이 심박수, 혈압 같은 지표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나 규제 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할증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할증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이 할증만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감당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시간 상한이나 연속 야간 근무 제한과 같은 이런 패키지를 설계하지 않으면 이 현장 반발이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논쟁을 과연 소비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얼마 전에 새벽금지 배송과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가 국회에 청원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청원글을 올렸고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벽 배송을 금지하느냐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이 편리함이 어떤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새벽 배송 논쟁은 결국 소비자의 편리함과 노동자의 생명권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편리함은 어느새 일상이 됐지만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밤을 새우고 또 누군가는 건강과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논쟁은 배송 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이 편리함의 비용을 누가 또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전면 금지냐 선택적 허용이냐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반영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5개월 진통 끝에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도출했지만 의료계는 과거 추세에 의존한 낡은 추계 방식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의료계는 의료 대책은 숫자가 아닌 의사들의 지역 기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 조다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전 정부 의정 갈등의 주 배경이었던 의대 2,000명 증원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이 이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이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재차 증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증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제시안을 가지고 올 때마다 추가 증원을 지시하면서 결국 매년 2,000명씩 늘리는 방안이 채택됐다는 건데요. 그 이후로 정부는 단계적 증원은 매년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지시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당시 정부도 나름의 근거로 추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이 역시도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로 1만 5천 명을 도출해냈는데요. 그러나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세 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1만 명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로 산출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가 5천 명을 더한 건데요.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고령화와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달 발표 당시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추산했습니다. 2037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2,503명에서 최대 7,261명인데요. 이달 20일에 보정심 4차 회의에서 그 범위를 다시 3,530명에서 4,800명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기준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3,600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
단순 계산 시 5년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840명 증원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매년 2,000명보다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첫 의료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현재 의대 모집 인원인 3,058명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신입생의 경우 모두 지역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30년 입학 가능성이 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 정원은 각각 100명씩 정했는데요. 올해 지방 국립대 의대 모집 인원이 학교별로 최소 40명에서 최대 14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렇게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공공의대는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인 공공의대 졸업생은 졸업 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소방, 경찰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공공의대 정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회의를 거치면서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즉 보정심 회의가 거듭될수록 향후 부족한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당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말 2040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1,136명이란 결과를 내놨습니다. 2037년 기준으로는 2,503명에서 7,261명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후 보정심이 추가 회의를 거치면서 최소 3,600명에서 최대 4,200명이 부족하다는 지금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앞서 추계위가 발표한 부족 의사 수도 현재 보정심이 결론 지은 부족 의사 수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추계위와 보정심, 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마 요즘 의대 정원과 관련한 뉴스를 보실 때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가 발표 시점마다 달리 나오다 보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학회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반면 보정심은 복지부 산하 기구로 추계위의 조사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의정 갈등의 핵심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었던 만큼 보정심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중에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추산과 비교해 부족한 의사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래 미래 추계는 참값을 끝내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추계위에서 보정심으로 넘어온 이상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고려돼야 하지만 그것만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계속 줄인다면 주요 정책 요소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추계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인력의 수급 추계 시 지역 및 진료 과목의 분석이 반영돼야 하지만 현재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술이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생산성은 6%에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전협은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해 AI 기술의 생산성 반영, 현장 의료 인력과 의학교육과 수련 보장, 추계와 정치와의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인데 또다시 의정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급 추계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쟁위원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진짜 논의, 진짜 검증을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속도보다 신중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인 시위를 통해 부당함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정부와 의료계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로 참석한 조병기 대한수련병원 협의회 총무이사는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교육과 수련 여건 개선 없이 진행되는 증원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2024년과 2025년 두 학년이 합쳐지면서 반을 쪼개서 강의를 하거나 같은 강의를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외형적으로 교수 정원이 늘어도 필수 의료과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필수, 비중증 진료과 위주로 채워지는 현실이라면서 의학교육평가 인증상으로는 교육 여건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은 필수 교과를 가르칠 교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역 의료계에서도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2027학년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서 지역에 남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한 전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을 기피하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하겠다 그러니까医療의사 된다 이럽니다. 저는医療의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인식을 더듬어 봤습니다. 짐작해 보니까 지역은 이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돼서 장학금 주고 또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할 때 한다면 대단히 특단의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의학교육, 의학과를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 후의 교육 훈련에도 소위 인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사 수급 문제에 집중되면서 환자들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토론회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중증 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입니다. 의료의 질이란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중증 환자를 맡을 수 있는 의사가 충분한 건지, 지역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환자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이 바뀔 때마다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가 끝나면 회복과 재활은 환자 개인의 몫이 되고 맙니다. 간병과 비급여 비용으로 가정은 무너집니다. 완치 이후에도 관리 체계는 환자 본인들이 합니다. 치료는 성공했지만 환자의 삶은 실패한 의료 체계 속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정책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사업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던 네이버가 국가사업 업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업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네이버는 곧바로 조직 개편에 돌입하고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내의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네이버의 주요 변화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법제화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작년 7월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더라고요. 당시 소버린 AI 최대 수혜주로 네이버가 떠오르고 있다 했었는데 지난 15일 국가대표 AI 개발 사업 첫 탈락팀으로 네이버와 NC가 선정이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 충격이 컸었는데 당시 여파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근데 일단 뭐 누구나 이 국가대표 AI를 한다고 했을 때 LG 엑사원하고 네이버가 마지막에 이 양강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네이버가 점수가 나빴던 건 아닌데 중국 기술을 차용했다라는 이슈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뭐 그때 주가 충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시장 충격도 있었습니다만 네이버는 중국 기술을 왜 썼을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업체와 다르게 네이버는 유일하게 멀티팩터를 구현합니다.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인데 반해서 나머지 업체들은 텍스트 기반의 AI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을 솔팅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원래 있던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인 중국 걸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가대표 AI 선정 쪽에서는 자체 기술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는데 뭐 과연 그게 뭐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이제 나머지 업체끼리 붙으면 굉장히 싱겁게 LG 엑사원이 1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공모에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네이버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이따 얘기 나눌 가상자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서 주가 영향은 단기 충격이 그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국가대표 AI 사업 탈락 후 네이버가 C레벨 리더 3명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6인 최고 경영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의 의의와 앞으로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사업 전망은 조금씩 다 개선되는 추이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이버도 AI 고도화가 없다면 그러면 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굉장히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네이버는 실적이 증가하긴 할 텐데 그와 결부돼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인프라 비용도 증가합니다. 물론 뭐 그 위에 다른 비용도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으면 그 서비스를 또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되게 될 텐데 그러면 각 사업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명의 CEO를 더해서 표면적으로는 AI 에이전트를 뭐 고도화하겠다. 각 사업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명분도 되지만 증가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거의 혼자 최수연 뭐 CEO 혼자 책임지던 그런 하에서 이해진 GIO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업이 잘못되면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체계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각 사업부에 뭐 분기마다는 아니겠지만 연도별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뭐 강력한 질책이라든지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이해진 GIO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정말 세밀한 것 하나도 챙길 정도로 아주 세세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6분은 앞으로 굉장히 힘든 회사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걱정 아닌 걱정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이버도 피지컬 AI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해외 실적 전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해외 실적 쪽에서 핵심은 우리가 작년 7월에도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결국은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뭐 국내 실적이야 조금씩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OS의 이 디지털 트윈이 사우디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1784 그린팩토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로봇OS 디지털 트윈이 사우디에서 얼마만큼 쓰일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GPU를 샀잖아요. 네이버도. 그러면 여기 네이버 GPU 산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AI 고도화를 위해서 산 것이냐? 아마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와는 다르게 네이버 AI GPU 수요는
아마 AI 렌트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I가 필요한 GPU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수요가 좀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고요. 사우디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실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에서 일부 실적 증가와 더불어 해외 쪽의 실적 증가로 인해서 그동안 좀 멈췄던 성장이 조금은 일어날 가능성, 특히 매출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에 굉장히 강하게 모멘텀으로 오고 있는 피지컬 AI가 네이버에도 붙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네이버의 지향점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법제화 기대로 관련 업계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두나무도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건 뭐 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돼요. 다만 이제 2월 달에 나온다라는 그림이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두 주가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헥토파이낸셜을 포함해서 하나투자증권, 네이버, 카카오, 뭐 다나를 포함한 그 외 테마로 분류됐던 다양한 종목군들이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법안 내용에 따라서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일단 기대만 높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기는 확정됐다라는 것. 그동안 시기도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 화제가 됐다가 그 이후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일단 시기가 거의 확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내용은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두나무와 시너지를 떠나서 두나무의 한 1조가량의 실적이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꽤 큰 실적이 네이버에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여러 가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쇼핑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유통하고 결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법제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임은 뭐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네이버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을 때는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때와 지금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은 원화가 스테이블하지 않은데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과연 안정적일까? 두 번째로는 국내 은행권을 포함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이라는 측면, 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결제 플랫폼인 네이버에서 쓸 수 있는 또 두나무라고 하는 이 결제와 관련된 거래소를 갖고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만 된다면 뭐 긍정적인 요소는 있죠. 그래서 과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나왔을 때 결제 편의성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특히 국내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국내는 이미 뭐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페이가 활성화된 상황이니까 국내에는 의미가 없고 이게 결국 국제 거래까지 어떤 식으로 한 번에 연결될 거냐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데 이건 역시도 기대만으로 앞서가기에는 좀 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성공 확률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처럼 뭐 10억 이하의 그런 작은 플랫폼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 오히려 여기에 하나 더 결부돼서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 게임 쪽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 플랫폼을 열어서 돈을 벌었던 그런 플랫폼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네이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게임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뭐 무기 같은 것들,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거래라든지 아니면 게임에 대한 뭐 결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기대는 낮지만 된다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회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사태로 탈쿠팡족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각종 배송 및 멤버십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약간 사람들은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주간 단위로 쿠팡 사태가 터지고 나서 쿠팡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지금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용자가 뭐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뭐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받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쿠팡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부 빠져나올 가능성도 비교적 낮고 그다음에 쿠팡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물류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또 고용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쿠팡 자체를 아마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탈팡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네이버가 2위였는데 지금 점유율 차이가 2%로 굉장히 좁혀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주간 단위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자 숫자를 보면 분명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네이버가 여기에 과도한 마케팅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단기적인 효과는 또 상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한 올해 말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쿠팡과 순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될지 마지막 총평과 그리고 오늘 경제인 이슈 마지막 방송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법률 방송에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는 보여요. 아까 언급드렸던 뭐 해외 실적이라든지 거기다 플러스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붙으면 더 긍정적이긴 한데 비용을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아마 EPS의 드라마틱한 증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PER 한 25배 정도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으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EPS였던 13,000원 정도와 비슷한 EPS를 생각해 보면 20배를 넘지 않았었는데 25배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는 한 35만 원 내외 정도의 주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과 해외 쪽 실적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면 아마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가격보다는 PER 25배를 타겟팅한 전략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인 이슈는 1년 3개월 동안 국내의 주요 산업 이슈를 다루면서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간 투자자들에게 명쾌한 나침판 역할을 해주신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유 이사님은 알파경제 방송에서도 계속 만날 수 있는데요. 법률 방송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 배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밤과 건강, 그리고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전면 금지냐, 선택적 허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를 사회가 외면하지 않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